지금까지 뭐 자연어 처리 기초, 그다음에 뭐 언어학, 그다음 기계 번역 흐름, 뭐 트랜스포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NMT의 하위 분야하고 기계 번역을 서비스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오픈 NMT에 대해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의 하위 분야 이제 첫 번째가 오토매틱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번역문 사후 교정이라는 분야인데 이제 기계 번역에서 뭐 구글 번역기 기계 번역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수정해서 더 나은 품질의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후처리를 할 때 또 하나의 번역기를 두는 거죠. 그래서 기계 번역을 학습을 할 때는 뭐 소스, 타겟 이렇게 병렬 코퍼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AP를 만들 경우는 이제 추가로 이제 번역문까지 세 개를 학습하게 돼요. 소스와 그거에 대한 번역문과 그거에 대한 타겟 이렇게 세 개를 입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2018년도에 이제 WMT라는 기계 번역 이게 캠페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회를 열고 있어요. AP. 거기서 이제 멀티 인코더라고 해가지고 입력이 세 개니까 여기 이제 뭐 번역문, 여기는 뭐 원문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멀티 인코더로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올해 이제 2019년도에서도 우승한 모델은 이제 버트를 사용해가지고 AP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올해 ACL에서 이거 대회 나가서 2등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좀 만약에 기계 번역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좀 많이 필요한 기술은 사실입니다. 기계 번역 이 뱉어낸 문장을 더 올바른 문장으로 교정을 해내는 그런 게 이제 A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품질을 예측하는 건데 기계 번역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제 한영 번역기라 했을 때 영어가 번역된 결과와 그거에 대한 정답 문장을 가지고 분류 점수를 내거든요. 근데 정답 문장을 가지고 분류 점수 낸다는 건 결국 사람이 정답 문장을 번역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퀄리티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소스 센텐스하고 번역된 센텐스 그 두 개만 가지고 이 기계 번역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질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류 점수와의 차이점은 정답 번역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WMT라는 월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매년 대회를 열고 있는데 퀄리티 에스티메이션에 국내에서는 2017년도에 또 포항공과대학교가 전 태스크에서 1등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올해 ACL에서는 이제 애트리에서 나가서 3등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요 연구를 꽤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문장과 기계 번역 문장만을 보고 이제 기계 번역의 품질을 예측하는 게 이제 퀄리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정답 문장이 필요 없는 게 분류 점수와의 차이점입니다. 학습 데이터로는 이제 원시 문장, 기계 번역 문장, 기계 번역 문장의 각 수준별 품질 주석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 모순적인 게 이 분야가 기계 번역 문장의 각 수준별 품질 주석은 또 사람이 다 구축을 해줘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단어별로 돼 있을 때 뭐 이 단어는 번역을 잘했으면 OK 태그, 뭐 요거 잘못 번역돼 있으면 배드 태그 이렇게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 사람이 결국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조금 살짝 모순이 있는 분야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러럴 코퍼스 필터링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다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데이터의 양도 중요한데 데이터의 그 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노이즈가 많은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써도 학습시켜봤자 좋은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럴 코퍼스 필터링이라는 분야는 기계 번역에 적합하지 않는 뭐 소스 타겟상은 그냥 제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제하는 거는 뭐 이 문장을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뭐 띄어쓰기를 잘 뭐 교정한다던가 뭐 특수기호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게 정제인데 요 필터링 같은 경우는 아예 학습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은 소스 타겟 그거를 아예 다 삭제를 시켜버리는 게 패러럴 코퍼스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00만 개의 병렬 코퍼스로 학습을 시킨 고품질로 학습시킨 것과 400만 개로 이제 좀 더러운 게 섞여 있는 거 두 개의 모델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양이 적은 200만 개가 더 성능이 높다라는 게 패러럴 코퍼스 필터링 분야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WMT에서 매년 쉐어 태스크를 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설명드린 실시간 강력 통역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 번역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야 중 하나겠죠. 음성 인식된 실시간으로 이제 음성 인식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어느 단위로 이제 번역의 문장에 넣을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단위로 번역 문장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 번역의 하나의 분야고, 이건 실제로 에트리에서 많은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오늘 실습을 진행할 게 오픈NMT잖아요. 기계 번역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진 건 아닌데 오픈NMT 파이토치하고 오픈NMT 텐서플로우가 있어요. 오픈NMT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자연어 처리 연구실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픈NMT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트란, 제가 다녔던 그 시스트란이라는 회사에서 주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NMT 파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하버드 NLP에서 진행하고 있고, 오픈NMT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트란에서 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굉장히 소스 같은 경우도 다 모듈별로 다 돼 있고, 이게 소스를 모르더라도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제가 소스를 다뤄드리진 않을 건데 꼭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와 더불어서 소스 분석을 꼭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는 텐서 투 텐서라는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사람들의 소스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X에 이런 것들 다 구글에서 개발한 것들에 대한 기계 번역 소스는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페어시크라고 해가지고 오픈 소스가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구글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나오고 나서 막 크게 막 임팩트 있는 논문을 기계 번역 쪽에서 내진 않았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제 지난달에 ACL에서 WMT에서 기계 번역 대회에서 페이스북이 1등을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오픈 소스도 내고 있고,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경현 교수, 그분도 지금 페이스북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 번역에서 약간 좀 새로운 강자가 페이스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페이스북에서도 페어시크라고 해가지고 기계 번역 오픈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 키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퀄리티 에스티메이션, 기계 번역 품질 예측,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가 돼 있어요. 오픈 키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멀티 GPU는 하려면 구현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GPU로 훈련을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면은 기계 번역 품질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 포스트 에디팅,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번역기이기 때문에 오픈NMT 소스를 변형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텐서 투 텐서 소스를 변형하셔서 API는 만드시면 되고, 패러럴 콤퍼스 필터링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가 있긴 합니다. 지포라나 뭐 코프라 클리닝 툴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변형하시면 다른 이미지 인식은 아니더라도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학습 데이터,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저 소스를 변형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달에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픈된 한영 병렬 코퍼스상으로 저거랑 똑같은 오픈 소스 사용해서 적용했는데 실제로 그 코퍼스 필터링한 게 성능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은 마지막이에요. 기계 번역을 이제 서비스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봤고 했는데, 이제 그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9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병력 코퍼스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근데 이 단계도 정말 어려운 게, 일단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웹 크롤링을 하려면은 뭐 동아일보가 뭐 한영 이렇게 병렬이 있고, 또 오픈 서브타이틀스라고 해서 다양한 언어상의 병력 코퍼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한 100만 개 정도를 각 언어상마다. 근데 그것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장도 짧고 굉장히 좀 더러운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만약 기업에서 한다면은 보통 사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일일이 다 정제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정 안 되면은 뭐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겠죠. 뭐 크롤링을 하려면 네이버 사전 예문 이런 것들도 사실 크롤링해서 병역 코퍼스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사전 예문을 크롤링해서 했었고요. 또 오픈 서브타이틀스의 데이터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데이터를 모았으면 이제 정제를 해야겠죠. 정제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패러럴 코퍼스 필터링 이 기술을 적용을 하거나 하면서 좀 학습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선별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보캡을 32,000개, 5만 개 뽑는다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서버 토커나이제이션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논문에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 해가지고 BP를 사용을 하게 되고 뭐 다른 뭐 한국어에 적용한다 하면은 형태소 분석기, 코NFI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 단위로만 입력을 토커나이제이션 하던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성능이 뭐 나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능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센텐스피스라는 것도 오픈을 했어요. 오픈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근데 그거가 사실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 토커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나눠야겠죠. 기계 번역 성능을 측정하려면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뭐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당연히 딥러닝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 한 5,000개 정도 저는 하고 있고, 테스트 같은 경우 한 3,000개 정도 저는 뽑고 있습니다. 트레인 같은 경우는 많으면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한 200만 코퍼스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좀 원하는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50만, 60만 원은 절대 원하는 성능을 얻으실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모델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그게 이제 오픈NMT를 이용한다거나 뭐 페어시크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딥러닝 훈련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이제 테스트셋이나 새로운 문장을 넣어서 번역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서브워드 토커나이제이션 단위로 번역 문장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디토크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단위로 결국 디토큰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디토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모델을 만드시게 될 텐데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블루 점수를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휴먼 평가를 한다거나 휴먼 평가 같은 경우는 보통 3점 척도, 5점 척도가 있는데 그냥 좋은 거는 이제 5점, 뭐 나쁜 건 0점 이런 식으로 다 사람이 일일이 하면서 제일 좋은 모델을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팝하거나 아마 그런 데들은 아마 휴먼 평가를 하고 모델을 배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휴먼 평가, 블루 점수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휴먼 평가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휴먼 평가의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일단 당연히 웹 서버를 통해서 배포 이제 서비스 하려면 웹 서버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서버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서비스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뭐 100만 명 예를 들어 접근 한 번 했을 때 서버가 안 터져야 되고 그러려면 큐 시스템을 잘 구현해야 되고 뭐 메시지 큐 시스템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디코딩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뭐 디코더를 뭐 C++ 뭐 만들어야 된다던가 파이썬으로 하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서버나 이제 번역 서버를 이제 만드는 과정도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거의 50 이상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분야예요. 모델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이제 디코더를 빠르게 다른 사람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 더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웹클롤링을 하거나 그 순서랑 똑같은 거에 중요한 게 이제 웹클롤링을 하거나 뭐 구매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제 모듈을 한다거나 뭐 규칙을 새로 패러럴 코퍼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BP를 하게 되면은 토크나이제이션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 BP 모델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P 센텐스 피스 맥캡 이런 식으로 뭐 분리를 한다거나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복합 개수 이렇게 선정하고 오픈 NNT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현한다거나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 빔 서치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 BP 코드를 이제 디토크나이제이션 하려면은 여기서 만든 BP 코드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P 코드를 보관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뭐 블루 점수나 글루 점수 3점, 5점 척도 그다음 9번 이제 서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글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로 대학원에서 지금 개발하는 게 문법 교정 시스템인데 문법 교정이라는 게 결국 뭐 입력으로 영어에 비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올바른 문법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문법 교정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블루 점수로도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 글루 점수로 측정을 해야 돼요.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문과 기계 번역이 내뱉은 문장을 갖고 성능 측정을 하는 거고 글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소스까지 그냥 입력 문장까지 고려해서 정답 문장을 측정하는 게 이제 글루 점수입니다.